네, 오늘 제가 큰 주제는 위안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환율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환율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짧게 투자한다면 뭘 할 거고, 조금 더 길게 투자할 수 있는 텀은 되는지, 그렇다면 또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은지, 이런 생각들을 오늘 해보는 건데요. 오늘 이 주제가 네, 말씀드릴까요? 네. 위안화 네, 과연 네, 네.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맞습니다. 주제인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아, 네네. 네,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맞죠, 계속 맞죠. 바뀌었던 거니까 맞습니다.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네네. 집중해서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건 상당히 멀죠. 네. 시간이 걸리고요. 다만 그 전쟁에 직접적인 선빵을 날렸다. 네, 선빵을 날렸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고 바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위안화가 기축통화 되는 길은 아직 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이 깜짝 놀랄 위협적인 펀치를 날린 건 맞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패권 얘기도 드렸지만 네.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됐던 결정적인 그런 모멘텀들을 네. 위안화 중국이 아주 직접적으로 가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페트로 달러라는 말이 일반 공통 용어예요. 네. 뭐냐면 원유는 달러로 결제됩니다. 네, 네. 어떤 다른 통화로도 결제돼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됐습니다. 네, 영국 그러니까요. 브렌트유가. 네. 그래서 역사상 어떤 선빵을 중국이 날린 거라서 네. 이제 미국이 얘를 어떻게 다룰 건지가 우리 모두의 관전 관심사.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릴 때 이게 위안화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뚜렷하게 환경의 변화가 왔다고 하면 환율이거든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일 높은 봉이 뭐냐면 저게 코로나 때예요. 103까지 갔습니다. 네. 예. 달러 인덱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높을수록 달러가 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3이 지금 94거든요. 네. 94보다 103이 센 거예요, 달러가. 그럼 103이었다가 94가 됐으니까 요즘 달러가 세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약해진 거죠. 예, 약해진 거예요. 그 차이도 연간 이 정도 폭이 나온 적이 잘 없잖아요. 왼쪽 편 네. 보세요.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 크게 네, 변동이 네, 없었는데 네. 이번에 그냥 아주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 명확하게 달러 약세란 말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추세로 계속 같은 속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본격적인 약세 구간에 들어간 부분들은 은근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제가 위안화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위안화가 중국이 선빵 달린 것 때문에 달러가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결정적인 얘기는 EU 이름으로는 리커버리 펀드죠. 네. 예, 구제기금. 자, 이게 뭐냐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버해서 말한다는 게 뭐냐면 위안화 갖고 달러가 약세가 됐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위안화는 달러에 영향을 줄 통화에 지금 속해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통화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엔화. 예, 엔화이면서 유로. 이 엔화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유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통화가 정말 무한하게도 선진국 5개 통화밖에 영향을 못 줘요. 달러 인덱스에는. 달러의 강세와 약세에는 위안화도 영향을 주고 원화도 영향을 주지만 주는 그 정도는 다 다르죠. 근데 달러 인덱스라는 인덱스를 낼 때는 규칙으로 법으로 5개 통화에 의해서 5개 통화와 달러의 상황을 비교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이게 95다, 97이다, 100이다 결정되게 돼 있으니 달러 인덱스를 결정할 때는 위안화는 영향을 못 준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네.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는 위안화가 영향을 줘요. 다른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주니까. 하지만 달러 인덱스라는 구체적인 인덱스를 정할 때는 네. 유로가 거의 60% 유로와 엔화를 합치면 80%가 넘어요. 거기에 파운드까지 같이 가면은 거의 90% 가까이 가기 때문에 네, 네. 기본적으로 유로와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왜 당연히 그 수많은 나라를 합친 거잖아요. 지금 네. EU가 27개국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유로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경제 회복 기금이 불과 이틀 전인가 합의됐어요. 예, 102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놨네요. 네. 예, 원래 돈으로 말하면 이 유로 이걸로 말하면 7,500억 유로. 네. 근데 이게 쟤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영향은 가장 뚜렷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 사건을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것 말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올라온 걸 봐도 유럽은 약했어요. 미국보다. 네. 일본보다도 약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 나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돈을 푸는데도 느려요. 그리고 이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10년 동안 주식 시장을 올려놓은 건 실제 경기가 좋아진 건 다소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만 겨우 경제 지표가 좀 그래도 나타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럽은 한 번도 금리 올려본 적 없어요. 네. 미국만 7번, 8번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실제 그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노령 인구나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예외였어. 왜냐하면 모기지가 금리도 낮아지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트럼프가 법인세를 확 내려버렸기 때문에 네, 네. 기업들이 돈을 앉아서 버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더 화랑이었고 더 뭐 금리는 올릴 수 있었지만 그 10년 동안 유럽은 일본보다도 못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돈 푸는데 느렸고 약했어. 흔히 말 사공이 많아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오늘도 지금 이번에 발표된 저 경제회복기금 그 7,500억 유로도 결국 3일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루 연장해서 겨우 타결했어요. 네. 그 얘기하면은 제가 재밌는 얘기 구두쇠 4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구두쇠 4개국? 네네네네. 네, 얘네들이 어디냐면 잘 사는 나라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 4개국은요, 왜 구두쇠라고 하냐면 지원하는 걸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다 잘 사는 나라니까 어떻겠어요. 왜 니들이 화려하고 게으르게 사는 거를 우리 돈으로 도와줘야 되니 우리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죠. 이 4개국 주장은.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회복기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코로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게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모두가 지원하자, 지원금 주자. 네, 네. 왜 그랬어요? 여기서 반대하면 역적이에요. 그 코로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그죠? 막 좋아나가는 것처럼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민주당이 확 합쳤잖아요. 네. 지금 요즘 좀 살만한지 요즘 타결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 타결이 유로존은 그때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저렇게 뭐라 그러죠? 이 구두쇠 4개국이 항상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저 기금이 들어가면 미국에서 연준이 해서 시장을 올려놨던 것과 같은 그 다음에 지원금을 줬을 때 미국이 다시 경제 재개를 할 수 있었고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팩트가 유럽은 이제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디다 주목하고 있냐면 유로스타 50 유럽 주식이 오를 것인가. 네. 왜? 힘이 모여져서 이제 기업과 개인에게 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로존 경제를 같이 흔들어 놨던 네. 제일 흔들어 놨던 몇 개 국가에 돈이 들어가는 게 결정 난 거예요. 물론 결정하는데 한 2달은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네. 돈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 나라 어딜까요? 이탈리아, 지난번 우리 유럽위기 때 네. 똑같이 그 나라들이 그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남유럽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진짜로 스페인이랑 네. 이쪽 남유럽 쪽 있잖아요. 포르투갈 뭐 이런 쪽이요. 네. 밤 늦게까지 놀고요. 11시 넘어서 문 열어요, 가게를. 이해를 못해요. 이 아까 그 쫌팽이 4개국 있잖아요. 이쪽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쪽은 남유럽은 기본적으로 좀 태평하고요. 좀 흥이 좀 있고. 네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나라들이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막 몇 번의 러브콜 막 던지고 막 난리 났어요. 네. 감사하다고 막.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이 훈훈한 분위기가 네.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경제
그 효과를 기대하는 주식시장 상승, 예, 그게 유럽에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유로스탁 이거 계속 관심 있게 좀 그러실 보실 것 거예요.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강해질 때 통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강해지죠. 강해져야죠. 그러니까 그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달러는 어떻게 해요? 제일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유로화가 강해질 거니까 달러는 반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대로 달러가 강해질 요인이 너무나 강하다면 그걸 덮고 강해지겠지만 달러는 원래부터도 약해질 요인이 더 강해져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발행한 달러.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한창 그러고 있을 때 빨리 사자라는 선언을 못했어요. 네. 이제 안정을 찾고 저희가 리밸런싱을 그래도 빠르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 지켜봤던 팩트 하나는 그거였거든요. 과거의 금융위기 때 연준은요 시장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져도 스왑을 바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코로나는요 통화 스왑이 글로벌이 될 때 그때 풀어졌어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네. 한국도 12시에 밤 12시에 통화 스왑 결정되고 그 다음날 장부터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 통화 스왑을 제가 겪었던 2009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거의 1년을 끌다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1년간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열어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더 급했던 거예요. 빨리 좋은 소식을 줘서 빨리 경제를 스톱시키면서 세워서 다시 살아나야 됐기 때문에 네. 위기감이 훨씬 더 컸던 거죠.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뭘 기다렸냐면 연준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공포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거 음모설 아니고요. 아까 달러 인덱스 보셨죠? 103까지 갔던 거. 그게 공포에 의해서 생긴 달러 강세예요. 연준은 기축통화를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위기 때마다 매번 그런 공포에 의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유지하고 해왔어요. 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강하게 달러 없으면 너 죽는 거 알지? 이걸 강하게 존재감을. 그렇죠. 한국도 그래서 통화 수합 되자마자 그냥 양손 들고 그냥 네. 이제 됐다고. 예,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연준은 그렇게 빨리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연준이 바로 풀어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었는데 네. 바로 풀어준 것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저는 그럼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공포를 형성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되면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네. 뭐 하여튼 이거는 큰 의미는 이 모든 이런 흐름들이 통화와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다. 네. 특별히 기축통화의 의미에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그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제 유럽 때문에도 약세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됐고 네. 예,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브렌트유를 위안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서 또다시 미국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트로달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틀이었다. 네. 그거를 처음으로 깬 게 위안이다. 그럼 네.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어째서 기축통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원유를 위안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는 거기도 하면서 미국이 약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원유에 대한 어떤 결제를 위안화로 했다는 사실은 과거는 미국이 이걸 용납한 적이 없어요. 네. 만약에 그걸 시도했던 나라 자체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역사는 지금 말씀드리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금 위안이 왜 저렇게 선빵을 날릴 수 있었는지는 지금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를 평가하는 8개 항목이에요. 네. 저걸로 평가했을 때 파란색 보이시나요? 진한 거? 네, 네.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죠? 네. 저게 미국이에요. 꼭지를 돌았잖아요. 네. 패권 국가이긴 한데 최고 강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약해졌잖아요. 이것만 보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빨간 거 아주 치솟고 있는 건 뭘 것 같으세요? 중국입니다. 예. 쟤와 제가 바뀌면 저 파란 것과 빨간 게 교체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날 처음에 네덜란드와 영국이 교차돼서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교차돼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교차되면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은 힘이 많고 쓸 카드도 많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은 그냥 선빵만 날렸어요. 네. 하지만 이 선빵조차도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중에 이제 이 기축통화라는 거 시뇨리즈라는 효과 때문에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다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기축통화의 역사로 볼 때 미국은 몇십 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거의 어떻게 보냐면 71년도 닉슨의 금태환 그 달러 그거에 관련돼서 아마 기축통화 공식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아마도 보시면 기축통화 95년 하거나 105년 하거나 이렇게, 예, 네. 영국은 105년, 그 다음에 미국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보시면 95년, 80년, 110년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미국도 끝날 수 있다. 그냥 그런 생각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사람 닉슨이에요. 네. 닉슨이 근본이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 처음으로 금태환이 없는 네. 종이 화폐만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닉슨이 네.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달러와 금이 태환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달러 가져가면은 금 줬던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달러는 금과 그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값은 변동 없이, 여러분 네. 놀라실걸요? 금값은 변화가 없었어요. 몇 불로? 35불. 네. 온스당 35불로 네. 금값은 변한 적 없이 가요. 절대적 왜냐면 기준이었죠. 값이 안 변하면 태환의 의미가 없어요. 네. 아니, 값이 변하면 네. 고정이어야, 금이 고정이어야 그쵸. 금에 연동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금값은 과거에는 35불이었다. 오늘 몇 불일까요? 1860불이에요. 네. 금값이 변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이 금태환 정직 네. 때부터. 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금이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그것도 종이화폐만으로 기축통화가 된 건 이때부터였다. 진정한 신용화폐. 네, 맞습니다. 근데 71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달러가,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닉슨이 금태환을 선언한다, 금태환 정지를 한 다음부터 모든 결제에 달러가 쓰였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누가 강제하겠어요? 그쵸. 그때는 다른 거로도 썼었으니까, 그쵸? 네, 네. 그런데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네, 오일머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일머니란 말을 쓰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헨리 키신저가요, 날라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국왕하고 밀약을 하는 거죠. 73년도. 네. 이 밀약은 뭐였냐면, 두 개 서로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니네가 오펙이죠. 네. 니네가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니네 뒤를 영원히 봐주게. 키신저와의 거래인 거죠. 그래서 오일 쇼크가 1차, 2차 생겼는데,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왜냐면 오일은, 그러니까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가 되도록은 얘네들이 정했거든요. 오펙이. 네. 네. 그렇게 정해놓고, 왜냐면 잘 보세요. 오펙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데, 네. 중국한테 이러는 거예요. 가진 놈은 사우디아라비아잖아. 원유로 보면. 그쵸. 원유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달러로 결제하지 않으면 안 주겠어. 그러면 달러가 유일한 원유 결제 통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근데 그 원유는 누가 주고 있었어요? 오펙만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펙이 결성을 짜면 원유값도 조종하는 오펙의 네. 힘이 있던 시절이고, 네. 그 오펙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원유를 가져가려면 달러를 들고 와,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오일 쇼크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의 뇌리에는 달러가 없으면 우리 죽는 거네. 오일 쇼크라는 게 뭐예요? 이 원유에 관련돼서 쇼크가 온 거라서 그게 아우성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달러가 없으면 죽는 거야를 새겨줬던 건 이 오일 쇼크인 네. 거예요. 강력하게 각인시킨 거. 그렇죠. 그때부터 비로소 전 세계 모든 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물론 원유는 변동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러로만 결제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원자재 투자하려면 뭐부터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원자재에도 투자하려면 달러가 약세일 때만 가능하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왜? 원자재는 다 달러로만 결제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런 기축통화 이 히스토리가 없었다면 달러가 이렇게 압도적인 결제 통화가 되는, 또는 원유는 달러로만 된다라는 이런
페트롤 달러라는 그런 어떤 역사는 없었겠죠. 네. 근데 오펙이 그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미국은 오펙을 존중했고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존중했어요. 뒤를 봐줬어요. 어떻게 봐줬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간단한 역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그 이슬람의 네. 아주 강경주의자는 이슬람에는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런데 강경파는 그 IS 얘네들은 무슨 파인지 아세요? 수니파예요. 근데 그 강경주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수니파예요. 그런데 9.11 테러는 이란이 터뜨린 걸로, 이란은 시아파예요. 아주 온순하고 네,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악의 축이죠.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갖고 네.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 찍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에서 아주 온건파고 네. 전쟁을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극단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극단주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9.11을 터뜨린 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라고 다 밝혀졌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한 쪽이고 오히려 이란이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얘기의 배경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란이 처음으로 중동에서 원유 결제를 달러가 아니라 지네들 통화로 하는 걸 시도했어요. 미국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때부터 이란은 모든 악과 죄의 뿌리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바마가 그 이란에게 주어졌던 30년 그 원제 그걸 풀고 경제 제재. 예, 제재를 풀어줬잖아요. 그거를 트럼프가 또다시 문제 삼은 건데 이 모든 그런 역사 안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뒤를 봐주기로 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원흉으로 만들지 않고 네. 이란을 원흉으로 만든 역사. 제가 이거 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뭐 무슨 그렇게 뭐 음모서 이런 거 아니고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네, 네, 네. 시아파, 수니파, 이스라엘의 진짜 골수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 나와. IS 그쪽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이 만든 그림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계속 뒤를 봐줬던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다른 일이 생긴 거죠. 트럼프가 필요에 의해서 셰일이라는 문을 열었어요. 네. 셰일로 인해서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명시공히 미국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가장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1위 국가예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냐면 오페크만 쥐고 있던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네. 원유는 얘들이 주무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원유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엔 오펙이 담합을 하면 유가를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네. 감산하거나 증산하면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감산을 해가지고 원유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옛날에 오페크 회의하면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도 중요한 지표였었어요. 네. 오펙이 뭐라고 발표만 하면 유가가 흔들리니까. 네. 주도력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모여서 유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이제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리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원유 풀어. 그러면 미국이 생산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시장에 풀어버리면 값이 올라요, 내려요? 내리죠. 내리죠. 오펙이 아무리 회의를 해도 네. 내려요. 오펙의 과거와 같은 힘이 없는 거죠. 없죠. 그리고 여러 국가가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불쌍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랑 맨날 싸우는데도 어쨌든 요번에 감산 협의를 해서 지금 40불 간 건 아시죠?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은 네. 사실상은 트럼프 때부터 깨져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안 페트롤, 그러니까 페트롤 위안이 나온 거예요. 중동도 이제는 과거의 그런 미국만 바라볼 수 있다. 혈맹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런 면에서 세상은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사실은 미국이 너무 약해지고 약해져서 당한 게 아니라 네. 트럼프가 사실은 먼저 도발했죠. 그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네. 트럼프가 때려봐 그러니까 시진핑 에이씨. 네.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그럼 트럼프는 왜 에너지 생산량 1위를 만들려고 그 카드를 왜 꺼내들었을까요? 그 사람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에너지를 원유값을 조정할 수 있으면요 미국의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들을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유가가 높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요 민생고가 나타나요. 그래서 트럼프는 재임 기간 몇 년 동안 유가를 못 박아뒀어요. 네. 오펙이 조정하지 못하도록.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가격에다가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낮아지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떨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유가 요번에도 코로나 때 유가 폭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엄청 희한하죠? 네. 이 상황에 유가도 폭락하는데 더 시장에 영향을 받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시장 폭락해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너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민생고가 나타나서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못 살겠다 되면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펙이 그걸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원유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경제를 자기가 잘 관리해서 살만하게 만들었다라는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네. 큰 근거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반대급부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맹도 깨졌고 이제는 중국이 그 사이에 꼬시기 시작한 거죠. 그쵸. 야, 쟤랑 왜 붙어 있는 거니? 중국에게는 기회였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붙었던 데가 중동에서 어딜 것 같으세요? 가장 이란. 먼저 배신한다. 정확합니다. 네. 이란은 중국하고 팍 붙어버렸어 그냥. 네,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미국에 네, 당한 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하나 이탈하고 중국이 힘들 때마다 도와줍니다. 이란이 힘들면 뒤로 돈을 찔러주고,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들이는 게 있어요. 에너지권을 사들이는 거죠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틈틈이 계속 준비해서 트럼프의 수에 대한 빈틈을 공격한 거죠. 재밌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중국이 선빵을 날렸을 때 과거에 미국은 그래? 죽을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금리를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중국에서부터 통화가 다 빠져나가고 유가에 관련된 모든 그런 것들이 중국에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제 이 결제된 그 원유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에 따라서 실제로 아무 달러의 영향이나 미국에서 볼 때 과격한 조치를 안 취해도 되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상징적으로 지금 페트로 네. 위안이라는 첫 의미가 생긴 것 뿐이죠. 네. 지금 저는 이 얘기를 너무 과다하게 불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사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것이 계속된 세부적인 중국의 공격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거를 허용하는 미국의 상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사실 약해진 거 맞다는 거. 예, 그러면 약해진 미국이 어느 정도는 그 약해진 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할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질 금융 환경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환경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네. 달러가 약세가 된 거를 되돌려서 지금 예, 미국은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 그렇게 할 힘도 현재는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달러 약세가 사실상 아까 첫 번째 근데 제가 우려감이 들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장재창 대표가 위안화 중국이 선빵을 날리는 바람에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요인은 아까 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EU 공동기금. 네. 그것이 달러 약세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은 분명히 맞고요. 네. 이거는 그 중에 위안화라는 그 틈을 노리고 있는 네. 미국과 중국의 전쟁 얘기를 제가 하나 더 드린 거고 네. 결국 우리가 시야를 가질 때 금융시장의 시야를 가질 때 과거의 그 절대적인 미국 기축통화 시대만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세요. 그쵸. 아마 제가 보기에 달러가 기축통화를 잃는데 적어도 3, 4년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달러가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축통화의 네, 시기를.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힘이 아직 남아있고 카드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모든 게 안 통할 때 아까 연준은 공포로도 달러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금융위기를 만들었다거나 코로나를 만들었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극대화된 공포로 만들 수 있는
연출력은 연준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 코로나도 만약에 연준이 공포를 극대화하려고 했으면 네. 정말로 심각한 공포감을 만들면서 달러는 훨씬 더 강력한 위치를 선점했을 텐데 이번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놀랄 정도로 연준이 빠르게 시장을 풀어줬는데 금융위기 때 비했을 때는 놀랄 정도였고 이유는 미국도 급했기 때문인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아마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미국은 할 거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달러 약세만큼은 유로라는 커다란 팩트 때문에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달러 적어도 분명한 것만큼은 강세는 아니다.